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이틀 전에 월요일 날 제가 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잠깐 같이 다시 한번 볼 텐데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대둔근, 소둔근,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세 가지 근육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에 뭐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작은 근육들도 있지만 이것들은 다 제외하고 크게 대, 중, 소 이러면서 알다시피 크기를 가지고 이제 나눠놨어요. 옆에 왼쪽 그림 보시면은 대둔근 굉장히 커 보이죠. 그 다음에 중둔근은 옆에 붙어서 있는 근육. 크기가 이제 중간이라고 해서 중둔근. 그 다음에 소둔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뼈랑 골반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작은 근육. 작다고 해서 소둔근. 이렇게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근육들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대둔근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뒤로 당기고 고정의 역할. 중둔근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다리를 벌리는 역할, 그리고 보행 시 골반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 소둔근 같은 경우에도 골반이랑 다리뼈가 붙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고관절이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이 골반을 잡아서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가 움직이고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근육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특히 대둔근 힘이 약해지면 보행 시 고관절이 제대로 뒤로 펴지기가 힘들어서 그에 대한 보강작용으로 엉덩이 근육 대신에 허리 근육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엉덩이 근육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대둔근의 기능이 약해지면 다리 걷는 게, 특히 다리를 뒤로 보내는 게 조금 힘들어진다. 그리고 중둔근, 소둔근과 같은 부분들이 약해지게 되면 골반을 이제 옆에서 잡아주는 근육들인데 골반이 옆에서 잡아주는 근육들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골반이 좌우로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보행, 이제 모델 보행, 이렇게 걷는 거. 기억나시죠? 지금 보면 모델분이 뭐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안 걸으시겠지만, 뭐 쇼라서 이제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을 하긴 하셨겠지만, 골반을 지금 좌우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걷는 게 보통 아까 앞에서 말했던 중둔근 다리 엉덩이 옆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약하면 이렇게 골반이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니까 굉장히 불안정적이죠.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보폭 좁아지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엉덩이 근육이 하는 역할, 대둔근이 하는 역할은 다리를 뒤로 많이 보내주는 역할인데, 다리를 뒤로 많이 보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폭이 좁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걸을 때 엉덩이를 좌우로 실룩실룩 거리면서 걷는 거, 보폭이 좁아지면서 걷는 거. 좋지 못하다. 엉덩이 근육이 약한 거니까 엉덩이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다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엉덩이 운동 말씀드렸었고, 지금 제가 걷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르게 걷기입니다. 걷기, 누구나 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활동이죠. 제가 병원에서도 회원분들 운동 뭐 하는 거 있으세요라고 여쭤보면은 보통 뭐 한 열에 한 대여섯 분은 걷기 운동 많이 한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트레드밀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번 걸어보세요 하면서 걷는 걸 봐드리면은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 들어오셨던 분은 잘 걷게 한번 신경을 써보시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걷기 운동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파워워킹 많이 들어보셨죠? 팔 앞뒤로 많이 흔들면서 걷는 거. 뭐 기본적으로 다 좋은 뭐 운동이죠. 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이제 파워워킹도 있고 노르딕 워킹이라고 이제 좀 연세 있으시거나 이제 등산 약간 오르막길 경사진 곳을 걸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스틱 같은 걸 쥐고 걷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워워킹, 뭐 노르딕 워킹 이런 이제 걷는 운동들에 대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걷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걷기 운동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걷기 운동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걷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제일 이제 편하니까. 그렇죠.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이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뭐 복장이 제한도 없이 간편하고, 그리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 경제적인 운동이죠. 그러면서도 장점으로는 계속 걷다 보면은 하체 근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근육들을 다 쓰게 되니까 하체 근육의 전반적인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시간 이제 걷게 되었을 경우 심폐지구력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체력이 약하신 분들, 체력이 이제 수준이 높으신 분들, 누구나 상관없이 운동 능력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해서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속도를 이제 평보, 조금 빠르게 걷는 거를 속보, 더 빠르게 걷는 거를 경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론적으로 나누는 거는 평보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이제 보통 4km 정도, 보폭이 한 60에서 70cm 정도로 의 보폭으로 걷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속 한 6km 정도, 보폭을 한 80에서 90cm, 그다음 경보 같은 경우에는 8km 정도, 1시간에 8km 정도 걷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보폭을 한 100에서 120cm 정도 가져가는 걸 경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사람 키마다 다 다르니까 일반적인 이제 개인 평보의 보폭 같은 경우에는 본인 키에서 100을 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180인데 제 키 180에서 100을 빼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평보, 평상시에 걷는 보폭 정도는 80 정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고, 보폭을 좀 좁게 걸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폭도 잘 설정을 해서 조금 크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걸어주는 게 좋다. 뒤에서 운동은, 강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걷기 운동에 대한 효과는 다들 아실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 제가 논문을 가져와서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걷기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중년 여성의 피로, 혈중 지질,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인데,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볼 것만 한번 보면, 여기 중년기에는 세포 노화와 더불어 면역 물질들의 기능과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면역 기능에 저하는 질병이나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나 갑자기 허리 아파 이러한 질병들 그리고 내분비계적인 질병들 그리고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들에 대해서 저항력이 감소가 된다는 거고 이러한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운동이 권장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중증도의 규칙적인 운동 이 내분비 호르몬이 생산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증가되어 림프구의 증식을 활성화시킨다고 연구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뒤에 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빼고 운동이 권장되고 있는데 중증도의 규칙적인 운동 중증도의 규칙적인 운동이란 말이 중요한데 중증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중년 여성에게 건강증진 전략으로 운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많은 역할로 인해 자신의 건강관리가 소홀하여 남성보다 더 많은 질병 이완율을 나타내고 운동 실천율 또한 저조하다고 보고되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요즘엔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하고 와서 나 피곤해서 또 집안일 하고 이러다 보면은 건강관리에 소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와이프도 운동 좀 하라고 하면 굉장히 짜증을 내던데 아무튼 건강에 소홀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걷기 운동을 이 논문에서는 이제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서 대표적인 이제 걷기 운동은 저충격 신체 활동으로 달리기에 비해 근골격 및 관절의 충격이 적고 잠재적인 상해를 최소화하면서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중년기 여성에게 권장할 만한 운동이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장소, 시간 제한 없이 할 수도 있고 강도 너무 힘들지 않은 강도이기 때문에 이제 중년 여성에게 권장한다 이런 내용이고 걷기 운동은 여기서도 보면 속도에 따라 그 강도가 다양하고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대상에게 맞는 유효하고 적절한 속도와 강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적절한 속도와 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가 그러면 도대체 적절한 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까 앞에서도 제가 논문에서 여기 중중도의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일반 성인은 중강도 운동을 하라고 권한다.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허리 둘레를 결과로 봤을 때 고강도 운동 그룹은 허리 둘레가 0.86cm 감소한 데 비해 중강도 운동 그룹은 4.44cm나 감소했다. 음.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에도 중강도 운동 그룹의 이완기 혈압은 6.94 감소했지만 고강도 운동 그룹은 오히려 0.89 높아졌다. 그러니까 중강도 운동으로 해서 뱃살도 많이 빠지고 혈압에도 조절이 많이 된다. 그러면 다시 중강도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중강도라는 거는 약간 숨 가쁘면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최대 산소 섭취량이 40%에서 60% 정도 되는 강도를 말하는데 옆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운동을 할 경우 약간 숨이 가쁘면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걷는 거는 저강도, 낮은 수준 강도의 운동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10분, 20분 지날 때 그래서 말이지 내가 말이야 하면서 좀 약간 숨이 가쁜 정도 이 정도가 중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마에 땀이 이제 송글송글 맺히는 정도, 땀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 땀 좀 나네 하면서 약간 닦을 그 정도의 강도가 중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땀이 또 잘 안 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또 이렇게 추운 날에는 땀도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심박수로 이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에 뭐 시계 같은 경우에 심박수가 같이 체크가 되는 게 있죠. 그런 이제 시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심박수로도 운동 강도를 설정하시면 좋은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강도의 운동 강도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 40에서 60%. 그러면 최대 심박수를 계산하는 이 공식이 있는데 220에서 나이를 빼고 내가 운동 강도를 몇 프로 수준으로 할 건지 아까 제가 말했던 중강도는 40에서 60이니까 220에서 나이를 빼고 0.4 범위에서 0.6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시를 저로 들어서 220에서 제 나이가 지금 20살이니까 20을 빼보면은 200이 나오죠. 그럼 200에서 0.4를 곱하면은 80, 200에서 0.6을 곱하면은 120.
제가 만약에 중강도로 운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저는 심박수가 80에서 120 정도가 되게끔 유지를 하면서 걷기 운동을 할 거예요. 빠르게 걸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겠죠. 느리게 걸으면 심박수가 떨어질 거고 80에서 120 정도, 그러니까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시면은 중강도의 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강도의 수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횟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장하기로는 주에 3회 정도 처음에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능력에 내가 효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20분 이상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한 40분 이상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에 3회 정도 해서 운동 강도는 40에서 60%로 설정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내가 운동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나는 몇 킬로를 빼고 싶어에 따라서 이제 그 강도랑 횟수가 나뉘어지긴 한데 그냥 제가 이론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면은 일상생활 이외에 운동으로 소비시켜줘야 하는 열량을 보통 한 250에서 300 칼로리로 잡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건강을 망치지 않는 상에서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봤을 때 2주에 1kg 정도 빼는 거를 목적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kg 정도. 나는 물론 더 빨리 많이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한 달에 그렇다고 5kg, 10kg 이렇게 빼면은 몸에 이제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2kg 정도 감량, 1.5에서 2kg 정도 감량을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하루에 이제 250에서 300칼로리, 그냥 300칼로리로 예를 들고 300kcal를 이제 소모하려고 하면은 평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분 정도. 평보라고 하면은 이제 중강도가 아닌 진짜 저강도. 그냥 옆 사람과 그냥 계속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냥 걷는 정도에서는 90분이 필요로 하고요. 속보, 아까 제가 말했던 중강도의 운동으로 했을 때는 한 60분 정도. 그리고 조깅은 좀 약간 고강도죠. 좀 헐떡헐떡 되면서 조깅으로 해서 했을 때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이제 300칼로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30일 그냥 기준으로 잡고 9,000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런데 90일 거의 저희가 운동 그렇게 매일매일 못 하죠. 그래서 한 25일 기준으로 잡으면 한 7,500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되죠. 지방 1kcal를 내가 운동으로 해서 빼려고 하면은 지방은 이제 대략 7,400칼로리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7,400칼로리만큼 움직임을 만들어줘야지 지방 1kg가 빠진다는 말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뭐 그렇게까지 실제로 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뭐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이 오르는 것도 있고, 운동 강도 수준도 다 달라서 그것보다 좀 적게 되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몇 킬로를 뺄 건지에 대해서 조절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지방이 1kg밖에 안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운동하면 스쿼트 많이 하시죠? 스쿼트로 만약에 체지방 1kg를 빼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으세요? 몇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체중 60kg인 사람인 기준으로 지방 1kg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 15,000회의 스쿼트가 필요해요. 한 달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50회 선택하시면 되세요. 내가 걸어서 1kg를 뺄 거냐, 스쿼트 하루에 50회씩 매일 해서 1kg를 뺄 거냐. 아무튼 이건 농담 삼아서 제가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넣어놓은 건데, 아무튼 지방 1kg를 빼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이제 운동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부터는 걷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처음 6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처음엔 가슴, 그 다음 무릎,
어깨, 머리, 발, 그 다음 보폭. 가슴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가슴이 처져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가슴을 하늘 방향으로 들고 날개뼈를 약간 조아준다는 느낌으로. 옆에서 봤을 때 가슴 기준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누가 몇 발을 잡고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허리에 힘 들어가는 거 살짝 느껴지세요? 걷는 걸로도 전신, 근육을 전체 다 써야 되는데 가슴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 일단 모양 자체도 안 좋지만 허리 근육을 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가슴을 누가 몇 발을 잡고 앞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들어서 허리가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뒤쪽 날개뼈를 뒤로 살짝 모아준다는 느낌. 할 때 팔을 뒤로 보내지 말고 날개뼈 등 힘으로 뒤쪽으로 모으려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뒤쪽 근육들, 허리 근육도 쓰게 만들어야 되고 등 근육도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무릎. 무릎 같은 경우에 꼭 옆에서 제가 걷는 거를 병원에서 트레드밀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무릎을 끝까지 다 안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제가 팔꿈치가 무릎이라고 보면 완전히 툭 끝범에서 툭툭 하는 것처럼 안 피셔도 되지만은 어느 정도 거의 한 95%, 99%까지는 펴져야 돼. 95%까지는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걸을 때 그냥 어느 정도 거의 무릎을 굽히신 상태에서 뒤꿈치가 기려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폭 자체가 넓어질 수가 없어요. 무릎을 가급적 다 핀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발 뒤꿈치가 딱 닿게 되거든요. 무릎을 어느 정도 굽힌 상태에서 발을 바닥에 닿으면 발이 전체적으로 닿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발을 앞으로 차고 나가듯이 무릎을 펴서 뒤꿈치를 닿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지 허벅지 앞쪽 근육도 쓰게 되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슴에서도 말했다시피 어깨가 말려있게 되면 등 근육을 아까 제가 못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슴을 들면서 1단계랑 같이 가슴을 들면서 어깨를 뒤로 보내서 날개뼈를 쪼아주는 것. 등 근육 계속 같이 쓰라는 말이고 그 다음 머리 위치 또한 머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시선 위치가 떨어지면 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걷는 운동하실 때 땅에 뭐 돈 떨어진 거 없는지 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던데 땅에 돈 없으니까 돈 있어도 죽지 마시고 시선 위치 계속 들어서 정면 위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머리 또한 턱을 살짝 당기는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걷는다 보면 너무 머리 앞으로 이렇게 빼고 우리 거북이처럼 걷지 마시고 머리 위치 턱 당긴 상태에서 머리 위치를 어깨 위치랑 일자로 맞춰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발 같은 경우에 발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보폭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보폭 뭐 몇 센치 기준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보폭은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보폭을 크게 가져가야지 앞으로 디딜 때는 무릎이 쫙 펴지면서 발 뒤꿈치가 닿고 그러면 한 발은 앞으로 가고 한 발은 뒤로 오죠. 한 발은 뒤로 오는 과정에서 엉덩이 근육이 쓰이게 돼요. 보폭이 좁아지면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못 쓰고 허벅지 앞쪽만 계속 쓰면서 무릎 안 좋아지고 허리 안 좋아지고가 되거든요. 보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엉덩이 근육까지 쓰게 만들고 보폭을 크게 가져갔을 때 난 좀 균형이 안 잡고 흔들려라는 분들이 계세요. 걷는 운동을 통해서 그런 밸런스적인 운동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너무 균형이 안 잡아서 넘어질 것 같은 분들은 보폭을 좀 줄여서 하면서 점점 늘려가는 연습을 하시고 균형이 좀 잘 잡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난 빨리 걷는 게 힘들고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보폭 크게 늘리는 거 먼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에 이제 3점, 발 뒤꿈치, 발 외측,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밑. 이 세 지점으로 서 있을 때도 그렇고 걸을 때도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힘이 안 가고 여기 안쪽으로 힘이 가게 되면 여기 밑에 조각 분포도를 보면 발 아치가 구분이 없게 나와요. 우리 발바닥은 아치가 들려 있어서 위에서 보는 것처럼 발 뒤꿈치, 발 외측, 엄지발가락 이 세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발이 예쁘게 찍혀 있어야 되는데 평발처럼 이렇게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다. 요즘 뭐 신발 때문에 뭐 크록스 많이 신으시고 뭐 여성분들 구두 뭐 이런 거 많이 신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발 자체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걸을 때는 이 세 지점을 중심으로 발 뒤꿈치부터 시작을 해서 발 외측으로 한번 빠졌다가 발 엄지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밑에 그 빨간색 선처럼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여기는 바로 엄지발가락까지 가죠.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하치가 안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 뒤꿈치부터 시작을 해서 발 외측으로 가는 움직임이 먼저 나고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으로 힘을 줘서 차고 나가주는 게 좋다. 제가 차고 나가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은 발목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발 뒤꿈치가 먼저 닿죠. 이렇게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 외측이 닿으면서 전체적으로 미드풋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전체적으로 닿고 끝에서는 포풋이라고 해서 앞쪽이 닿죠. 이런 식으로 발목이 움직여지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발목이 위로 들리고 밑으로 밀고 그래서 걸을 때 위로 들린 상태에서 걸음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발목을 이렇게 충분히 잘 써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발목을 써줘야지 우리가 중력에서 혈액이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펌프질에서 올려보내주는 역할을 종아리 근육에서 해줘야 되는데 발목을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종아리 근육이 쓰이게 되고 우리 혈액이 펌프질에서 올라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발목 잘 써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여기 제일 왼쪽에 그림 보면 뒤꿈치부터 시작을 해서 발이 외측으로 갔다가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가는 거. 평발이신 분들은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한쪽으로 힘이 많이 가는 거. 보통 이런 식으로 발목 아치가 꺾여서 평발이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한쪽으로 가는 힘보다 바깥쪽으로 가는 힘을 계속 쓰면서 걸으시는 게 좋아요. 걷는 이제 방법은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니까 그럼 뛸 때도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뛸 때는 발 위치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 발 착지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뒤꿈치 착지, 발 전체 착지, 전족부라고 해서 앞쪽 착지 이렇게 나뉘는데 뭐 이것도 뭐가 맞다라고 정확히 나온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빠르게 달릴 때는 아무래도 평상시 걸을 때보다 충격이 더 크죠. 그래서 착지 때 무게 중심 밑에 발이 있어야 돼요.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무게중심 뛸 때는 내 무게중심이 계속 앞으로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태에서 발이 움직여지는 거다 보니까 상체가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발이 밑을 향하게 돼야 되는데 발이 밑을 향할 때 뒤꿈치를 먼저 디뎌버리면 쿵한 압력과 함께 몸에 전체적으로 충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발 뒤꿈치로 충격 착지를 하게 되면은 발 뒤꿈치에 과하게 충격이 집중이 되게 되고 발목, 무릎의 긴장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안 좋아요. 그래서 발 앞꿈치나 아니면 미드풋이라고 발 전체적으로 닿게끔 많이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긴장과 충격이 발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서 발목과 주변 근육들이 강해질 수 있게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제가 좀 단거리 달리기가 빠른 편이라서 빨랐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막 전국체전에 한번 나가봐라 막 아무튼 육상부에서 이야기가 많이 왔었어요. 그때도 코치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앞꿈치로 달리라고. 아무튼 달릴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달리기, 조깅 같은 거 할 때는 너무 뒤꿈치로 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걸을 때 그렇게 뒤꿈치부터 걸으시면 좋다. 뛸 때는 뛰는 방법에 상체가 어디로 쏠렸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할지 중간으로 할지가 달라져서 그거는
논외로 하고 걸을 때 이러한 보행, 발목을 계속 쓰는 보행, 발이 힘의 방향이 발 바깥쪽으로 갔다가 엄지발가락으로 돌아오는 보행을 하시면 좋다. 그리고 앞에가 제가 말했던 가슴, 무릎, 어깨, 머리, 발, 그리고 복부까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 걸음기 운동을 하실 때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또 유익한 걷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 다시